지금부터 위험물 점검업 입법과 합리적 제도 추진을 위한 토론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참석하신 내빈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국회의원 위성곤 위원님께서 참석하셨습니다. 한국소방기술사의 박경환 회장님께서 참석하셨습니다. 부경대학교 최재욱 교수님께서 참석하셨습니다. 도이모솔루션 김승수 대표님께서 참석하셨습니다. 경일대학교 이영주 교수님께서 참석하셨습니다. 소방청 위험물 안전과장님 송우영 과장님께서 참석하셨습니다. 세종사이버대학교 정석환 교수님께서 참석하셨습니다. 종우소방 허동필 대표님께서 참석하셨습니다. RES 김원국 이사님께서 참석하셨습니다. 한국기술사의 주승호 명예회장님께서 참석하셨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행정안전위원회 소속이고 제주 서귀포시가 지역구인 지금 이제 국회에서는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위성곤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이렇게 국민안전 위협하는 위험물 시설 점검제도 어떻게 바꿀 것인가 토론하게 대해서 매우 뜻깊게 생각하였고요. 오늘 이 토론회를 함께 준비해 주신 우리 이제 강윤진 한국화재소방협회 회장님, 그리고 또 손주달 한국위험물안전협회, 그리고 또 소방청과 함께하게 돼서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지난 이제 2018년 고양 저유소 화재 이후에 실시된 전수점검에서 정기점검 부실이 4,749건이 드러났습니다. 이는 자체 점검에 의존한 형식적인 관리의 한계를 분명히 보여준 사건이라고 우리 모두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난 6년이 지난 지금 상황도 크게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지난 3년간 위험물 소방검사에서 13,163건이 적발되었다고 합니다. 현장의 위험이 여전히 반복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더욱이 심각한 것은 AI, 반도체, 에너지, KBT 등 신산업 확산으로 위험물 시설이 10만여 개에 달하는데도 소방서당 담당 인력은 겨우 한두 명에 불과하다는 점입니다. 이런 구조로는 사전 예방 중심의 체계적 관리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이제는 형식적 점검에서 실질적 점검으로 사후 적발에서 사전 예방으로 과감히 전환해야 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체계적인 종합계획 수립, 제조부터 폐기까지의 전주기 관리 체계 확립, 그리고 독립된 전문기관의 제3자 검증제도 도입 등 체계적이면서 전문적인 예방관리 체계 마련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오늘 이 토론회를 통해서 그러한 논의가 진행하고 그런 목소리를 한데 모아서 좋은 제도적 방안들을 마련하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리고요. 오늘 이렇게 많은 분들이 함께해서 감사드리고 우리의 노력이 조금이라도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기여하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그동안 소방은 소방청을 중심으로 민관이 협력하면서 화재 폭발과 같은 재난에 대응하는 기술과 안전 행정을 쭉 발전시켜 왔습니다. 소방산업은 소방 제품의 생산과 사용을 넘어서 설계, 감리, 점검, 진단과 같은 엔지니어링 산업으로 확장되어 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2004년 위험물 안전관리법으로 분리된 위험물 분야는 20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안전에 대한 국민의 기대와는 다르게 변화가 거의 없이 약간 정체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AI와 반도체 기술 혁신의 이면에는 사실 위험물질의 광범위한 사용과 안전 관리가 필수적인 요소들이 있습니다.
K-뷰티로 상징되는 화장품에도 수많은 유해물질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또 매일 뉴스에는 사고 소식이 나오고 있습니다. 더 많은 에너지 생산 과정에서도 가스를 포함한 액체, 고체 유해물들, 특수 가연물들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유해물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그 석유화학 공업의 침체기라고 하는 어려운 시기를 현재 겪고 있습니다. 하지만 소규모 유해물의 생산, 이송, 판매와 사용은 오히려 더 복잡하고 더 광범위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유해물의 안전한 관리는 국민의 생명, 재산 보호뿐만 아니라 국가 산업의 경쟁력과도 연관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유해물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고 피해 확대를 방지하기 위한 국가의 제도와 정책은 이제까지 소방이 쌓아왔던 경험과 지식에 기반해서 전문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이번 토론회는 입법기관인 국회와 소방청 그리고 민간의 산학연이 유해물로 인한 사고와 피해를 어떤 절차와 방법, 경로를 통해서 줄여갈지 예방할지를 논의하는 공론화의 과정이 될 것 같습니다. 유해물 안전 제도가 합리적이고 실효성을 담보하면서도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이번 토론회를 처음부터 성안해 주신 유성권 의원님과 공동 주최해 주신 이해식 의원님, 최현일 의원님께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토론회를 함께 만들어 주신 한국화재소방학회, 유해물 안전협회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유해물 토론회에 관심을 가지고 직접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이번 발제자로 참여한 김승수입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오늘 이 자리에 이렇게 위성군 국회의원님을 비롯하여 여러 많은 관계자분들이 참석해 주셔가지고 많은 또 관심도 갖고 계신 것에 대해서 너무나 기쁘고 또 깊은 또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제가 오늘 발제로 준비한 부분은 유해물 시설업의 체계화 방향이라는 주제로 오늘 발표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개에 앞서 그 발제에 앞서 간단하게 제 그 소개를 드리면 저는 약 30년간을 그 석유학 쪽 플랜트하고 발전 플랜트 그다음에 폴리실리콘 쪽의 신증설 프로젝트를 담당했고 아울러 거기에 시공과 감리, 시운전, 메인테넌스까지 두루 경험을 쌓아왔습니다. 오늘 제가 설명드린 목차는 첫 번째는 우리 소방청에서 발간한 자료를 기준해서 유해물의 현황, 그다음에 사고 현황을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제안하게 된 배경과 그다음에 현재 유해물 시설이 어떤 형태까지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개선해야 될 건지 여기에 대한 그 방향과 특히 이번에 유해물 점검에 있어서 일반 다른 점검과 다르게 유해물의 어떤 특수성이 필요하다는 부분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거하고 이번에 입법을 보완할 경우에 이런 부분을 좀 반영해 주십사 하는 그런 부분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지금 참고로 이제 저희가 유해물 현황에 보면 24년도 작년 기준으로 보면 전체적으로 한 10만 9천 개 정도의 그 개소가 되고 이 중에 저장소, 그다음에 취급소, 제조소 순으로 특히 이제 대부분이 저장소가 한 75%를 차지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중에 저희가 일반적으로 구분하는 3,000배 지정선의 3,000배 미만과 이상으로 했을 때 3,000배 미만이 약 95%를 차지하고 나머지 5%가 3,000배 이상이라는 부분이 아주 우선 우리가 유해물은 1류부터 2류, 3류에서 6류까지 구분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유해물 안전관리법 시행령에 따라. 그러면 각 유해물에 대해서 위험도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를 가지고 저희가 최소 유해물 안전관리법을 적용하기 위해서 필요한 수량을 지정을 해놨습니다. 이게 기본 수량이 1배가 되는 거고요. 여기에 맞게 이제 그 사용량이 증가되면 그 배수가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 참고로 저희가 흔히 접할 수 있는 이 가솔린 같은 경우에 그거는 제 1석유로 해서 200리터가 기본 단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400리터면 지정 수량의 2배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저희가 그 유언물에 보면 1류부터 6류 중에 사료가 전체적으로 한 97%를 차지합니다. 대부분의 유언물이라면은 제 사료 쪽이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최근 5년간에 작년까지 해서 2000년부터 2024년까지 유언물의 그 사고를 보면 아까 위성군 국회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로대로 약 370건 정도가 발생했습니다. 특히 그 중에서도 아까 사료가 97%를 차지한 것과 마찬가지로 사료에서 전체적으로 275건, 5년간 했을 때 이렇게 발생했고, 이게 자체가 한 75%를 차지하고 있으며, 또 사고 형태가 대부분이 화재 폭발 부분이 75%, 기타 나머지 누출이나 또는 물리적 누출 부분이 이제 차지하는 걸로 그렇게 파악이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화재 폭발 자체가 일반 건축물의 화재 폭발과는 다르게 일반적으로 다 아시듯이 우리가 화재 진행에서는 어떤 성장기가 없이 바로 최성기에 도달하기 때문에 이 파급이 굉장히 크다는 부분이 또 위험물의 하나 갖고 있는 특성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최근에 위험물 사고를 보면 이렇게 잘 알고 계시듯이 작년에 그 화성 배터리 공장이 있었고요. 여기에서는 뭐 23명의 사상자가 발생했고, 거기에서 상당히 여러 가지 그 리튬 화재에 의한 그 폭발이나 열폭주 이런 현상을 저희가 확인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그 중요한 거는 리튬이 배터리 상에서는 금속으로 존재하지 않고 혼합물로 존재하기 때문에 이온 상태로 이 부분은 유언물이 해당되는 않는 걸로 그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또 따라서 또 그 다음은 이제 23년도에 그 창원 인근에서 황산 누출 사고가 있었는데, 황산은 참고로 97년 12월 이후에 안전관리법 개정 이후에 위험물에서는 빠졌습니다. 그다음에 해외에 주로 보시게 되면 미국의 텍사스에서 열차가 그 가연성 그 위험물이 갖고 있는데 탈선해서 문제가 됐었고요. 그다음에 미국의 펜실베니아에서는 제철소에서 COG라 해서 우리가 코크스를 제조하다 보면 여기에 이제 COG라는 그 코크스 오븐 가스가 발생합니다. 이 속에는 이제 거의 한 50%가 이제 수소가 있고 기타 나머지 가연성 물질인데 이게 폭발됐었고요. 그리고 또 다음으로는 쿠웨이트에서 메탄올 부분이 밀수 공장에 단속된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저희가 일반적으로 유언물 시설업이라고 저희가 정의를 했을 때 기본적으로 유언물에 관련돼서 저장도 하고 제조, 저장, 취급하는 부분이 포함될 거고, 따라서 여기에 관련돼서 해당되는 시설을 완전하게 갈 수 있도록 설계나 시공, 점검 이런 걸 전체적으로 총칭하는 개념이라고 볼 수 있고, 기본적으로 우리가 유언물 시설업이라 하는 것은 유언물이 제조에서부터 최종적으로 폐기 때까지 전 생애적으로 관리가 필요하다 이렇게 파악이 됩니다. 다음으로 그 유언물 시설업을 일반적으로 구분을 할 때는 설계, 공사, 감리, 점검업을 이렇게 구분을 할 수 있는데, 이 중에 다른 거는 일반적으로 뭐 특별한 의견이 있을 수는 없지만, 이 설계업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유언물 시설 자체가 플랜트 쪽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 화공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많이 겹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소방 쪽에서 또는 유언물 관련된 쪽에서 정의하는 설계라는 것은 우리가 뭐 PFD나 P&I 어떤 프로세스에서 온 스펙에 제조하기 위한 여러 가지 이런 부분은 저희가 관여하지 않고 오니 유언물 안전관리법에서 준하는 여러 가지 그 세이프티 관련된 예방과 화재 폭발을 예방하기 위한 것 또는 여기에 대해서 프로텍션하기 위한 이런 쪽의 주 관점을 갖고 있다는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실제 저희가 저 같은 경우도 경험을 쌓고 뭐 아울러서 저 같은 경우도 또 여기 계신 분들 많은 분들이 진단이나 이런 부분에 참여를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대한민국의 위험물의 실태를 제가 파악한 바로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기본적으로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위험물 시설업이 실제 우리 위험물 안전관리법상에는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특별히 어떤 제재라든가 이런 부분이 없고요. 아울러 또 만약에 그 위험물 시설이 그 구축물이고 건축물이 없을 경우는 오히려 그 건축허가 동의 대상에 빠지고 오히려 이제 소방서에서 이제 전체적으로 관할 소방서에서 취급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유업물 안전관리법 자체도 약간의 상당히 좀 우리 초기에 우리 박 회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게 개정 부분이 많이 있기는 있었지만 현실적인 부분이 아직은 많이 좀 부족하다고 그렇게 판단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각 지역별로 이 인허가를 맡는 전문 업체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뭐 법적인 어떤 사항에 따른 업체는 아니고 어떤 일을 편리하게 하다 보니까 해당 지역별로 특화된 그런 그 업체가 있고 이런 분들이 이제 전반적으로 유업물 허가 과정에서 개입해서 실질적으로 일을 좀 추진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다음에 좀 전에 말씀드린 어떤 완료물 안전관리법 자체가 아직까지 여러 가지 좀 개정될 부분 사항이 있다 보니까 어떤 법적 기준을 어떻게 해석하냐에 따라 어떻게 적용하는 부분이 소방 관세나 같은 또 발주처도 이견이 다 있을 수 있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마찰이 발생할 수 있고요. 다음으로 저희가 이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유업물 시설은 수시로 어떤 공정 개선이라든가 어떤 변화가 발생했으면 반드시 도면 에지빌티를 시켜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점검을 하다 보면 이런 그 도면의 에지빌티 부분이 많이 누락된 부분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또 뭐 참고로 유업물 시설은 우리 그 소방시설법에는 어떤 그 건축물의 연면적이나 층수, 용도를 기준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경우가 2급으로 분류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음으로 실질적으로 저희가 이제 유업물 관련된 어떤 그 기준이 충분히 유업물 안전관리법 시행 규칙에 잘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 자체가 어떤 그 유업물의 다양성에 따라 전체적으로 이걸 포괄적으로 하기에는 아직은 좀 무리가 있지 않냐. 따라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검토가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나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에 가면 여기서 말씀드리는 소규모 사업장은 지정수량 3,000배 미만을 저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굉장히 그 유업물 안전관리 담당자도 그렇고 그다음에 지금 총괄 그 CEO 입장에서 그렇고 대부분의 경우가 유업물이 이걸 메인이 아니고 유틸리티나 원본료로 사용하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어떤 그 위험성을 인지하고 계시지만 어떻게 해서 이걸 안전을 확보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좀 부족한 게 사실입니다. 특히나 유업물 안전관리자분들이 보면 소규모일 경우에는 전문성이 좀 떨어지다 보니까 여러 가지 지적이라든가 점검했을 때 이런 부분이 많이 발생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유업물 특히 지금 현재 유업물 정기 점검 제도가 있습니다. 1년에 한 번씩 제출하게 돼 있는데 이 점검 제도 자체에 보면은 그 우리가 점검표에 보면 항목이 워낙 많고 또 누락된 것도 있지만 이 전문가가조차도 좀 알기가 어려울 만큼 좀 난해한 부분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이 형식적으로 해당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적합하다고 하는 경우도 많이 발견되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러면 유업물 시설을 어떻게 안전성을 확보할 것이냐가 과제인데 큰 테마로 봐서는 4가지로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는 유업물의 제조에서부터 최종 그 폐기할 때까지 각각의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설계나 시공 감리, 그다음에 최종 점검까지 각각이 따라가면서 전반적인 종합적인 관리 체계가 수립돼야 된다는 부분이 있고 이러한 그 관리 체계를 수립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전문가에 의한 부분이 중요하고요. 이 전문가라는 부분이 우선 사내적으로는 유업물 안전관리가 현재 이제 기능사나 기능장, 뭐 기사 이런 부분이 돼 있지만 이제는 기능 중심에서 기술 중심으로 변해야 될 때라는 생각이고요. 아울러 또 시설업에도 여기에 대한 각각의 기술사라든가 관리사, 유업물 자격자들에 대한 이런 부분도 능력을 좀 증대시키는 쪽으로 방향을 잡아야 되지 않냐. 또 저희가 점검업을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우리가 일반 그 소방시설 자체 점검 같은 경우 좀 많은 이야기가 나오는 게 아무래도 사업이다 보니까 관계인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따라서 어떤 종속적인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3자가 검증을 하게 되면 이런 부분이 많이 좀 보완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무엇보다도 마지막으로 최고 중요한 것은 어떤 산학연이 같이 협력체제를 구축해서 그 지속적인 논의를 통해 가지고 새로운 좋은 방법으로 끊임없이 발전해야 된다는 부분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가 제안하는 개선 방향을 뭐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은 현재 설계나 시공 감리 점검업 자체에 등록 제도가 누락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도입을 해야 되는데 일단은 전문가 일반으로 구분하되 그 기준은 위험물 시설의 그 소화 난이도 등급별로 하되 이런 부분에 대한 조정이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고요. 또한 이렇게 등록된 업체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강습이나 직무교육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기술 향상을 할 필요가 있다. 특히나 기술 자격증 중에 소방기술사나 소방시설 관리사, 위험물 기능장, 산업기사, 위험물 기능사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험물 분야에 대해서는 출제 기준을 좀 더 상향하고 또 전문 교육을 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입니다. 다음으로 지금 좀 전에 설명드린 대로 우리가 위험물 안전관리법 시행 규칙에 보면 여러 가지 그 별표에 의해서 저희가 대부분 이제 저희가 실질적으로 거기에 설계 시공 들어가는데 이 부분이 보면은 실제 전문가도 좀 이해하기 어렵고 참조 뭐 그다음에 인용 뭐 여러 가지 굉장히 복잡하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현재 국가재 안전 그 성능 기준이나 기술 같이 좀 더 우리 일반인이 누구나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코드화 시키는 것도 중요한 방법이라고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그다음에 실제 실무자들의 입장에서는 그 화관법과 위험물 안전관리법이 동시에 거의 비슷한데도 불구하고 두 부분을 다 같이 추진하다 보니까 애로사항이 많다 또는 업무 피로도도 많고 이런 부분에 컴플레인이 좀 있는 건 또 사실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더 좀 이런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좀 강구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성능 위주 설계 중에서도 위험성에 기반한 화재나 폭발 위험이 아주 높은 이런 부분, 특히나 그 공공의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 전문가들을 통해서 여러 가지 그 검토를 통한 그 설계가 될 수 있도록 이런 부분도 고려를 해볼 필요가 있다 판단됩니다. 다음으로 위험물의 정기 점검 제도 개선이 필요한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점검 자체가 지금 우리 그 자체 점검은 사용 건축물의 사용 승인 일로부터 뭐 해당되는 달이라든가 지정이 정해져 있는데 우리 위험물 안전관리법에는 1년에 한 번 한다는 것만 나와 있다 보니까 대부분이 연말에 다 이게 몰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선 소방서에서 담당하신 분들이 상당히 그 업무가 너무 폭주해서 애로사항이 있다는 걸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더 소방법 같이 어떤 그 기준을 좀 정해줄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그 점검표가 일부 누락된 것도 있고 또 있는 것도 상당히 난해하기 때문에 이 부분도 대폭적인 좀 손질이 필요하다 이렇게 판단됩니다. 아울러 점검 인력이 이런 그 점검표를 가지고 잘 하고 또 그다음에 해당되는 부분이 장비가 필요하다면 여기에 대한 장비도 갖춰서 원하는 제대로 된 점검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다음에 지금 석유화학 공장이 아까 우리 박 회장님 말씀하신 대로 상당히 위기입니다. 위기다 보니까 뭐 사실 어떤 돈이 투자라는 부분이 어려운 것도 사실이고 그러다 보니까 설비라는 거는 특히 이제 여수 국가 산단 같은 경우는 30년이 넘은 기본이고요. 물론 꾸준히 공정 개선이나 TA라 해서 연차부스를 통해서 늘 이제 새롭게 그 설비 유지를 해온 건 사실인데 이제 앞으로 점점 석유화학이 어렵다 보니까 이런 투자가 좀 줄어든다면 혹시 이게 안전성에 또 영향을 줄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화재 안전 기준을 별도로 개발해서 이런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프리벤션이나 프로텍션이 있을 수 있도록 해줄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고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면 그 제출 의무도 시행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판단됩니다. 다음으로 위험물 안전진단 제도 도입 타이틀인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이제 점검을 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과태료나 행정조치가 들어가는 게 대부분인데 그렇게 되면 대규모 사업장 같은 경우는 사실 굉장히 잘 돼 있는 건 사실입니다. 여러 가지 물론 점검의 지적사항은 나오지만 잘 돼 있는데 안타깝게도 소규모 사업장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당히 그 종사하는 분들이 어떤 위험물에 대한 지식 부분이 상당히 좀 낮은 건 사실이고 그래서 진단 같은 걸 제도를 통해서 이런 분들에 대해서 지원을 하는 쪽으로 방향이 좀 먼저 필요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따라서 참고로 제가 찾아보니까 고용노동부에서는 이런 소규모 사업장 이런 데에는 상당히 많은 지원 제도로 주고요. 또 일부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어떤 시설 투자가 된다면 뭐 세제 감면이라든가 별도 인센티브 제도도 뭐 우리가 이 시점에서는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음으로 화재 안전 관리 보고서를 일정 규모 이상의 경우에는 이것도 제출 의무를 좀 할 필요가 있지 않냐.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뭐 매년은 제 생각 한 3년 정도 업데이트를 해서 제출을 하다 보면 여기에 대해서 그만큼의 위험물에 대한 관리 수준이 높을 수 있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실제 또 저희가 점검하면 PSCM의 높은 등급임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소방에서 우리 보는 관점에서의 어떤 위험성 부분이 누락된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 소방일사가 좀 참여해서 하는 것도 하나의 대안이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어쨌든 제가 위험물의 자체가 누구나 다 동의하는 부분은 첫째 위험물은 복잡하고 어렵고 그다음에 상당히 전문적인 부분이 많이 필요하다. 그리고 무섭다. 그다음에 이게 사고나 화재 폭발이 났을 때는 이게 파급효과가 너무 크다 해서 상당히 그런 부분이 많이 있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우리가 단순히 점검만 도입해 가지고는 이것 자체는 어떤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는 어렵다 보고 실질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떤 전문가 집단에 의한 어떤 진단 이런 부분이 무엇보다 절실하다고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위험물 안전관리법을 개정을 하게 된다면 보완을 한다면 최소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우리는 시설에 대한 여러 가지 품질을 향상하고 관리를 철저하고 그다음에 연구 개발이라든가 또 해당되는 부분에 대해서 필요하면 행정적, 재정적 지원 부분이 포괄적으로 좀 명시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과 아울러 좀 전에 누차 말씀드린 대로 시설업과 진단업도 이번 기회에 도입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좀 정리한다면 기본적으로 저희가 위험물 시설은 계획과 비전을 제시하고 여기에 따라서 해당되는 설계 시공 감리나 점검이 이루어지는 부분이 자연스러운 구조가 아니냐. 또한 점검을 하게 되면 어느 대상이고 어느 범위를 어떻게 하시고 방법문고 인력과 장비 기준에 대해서 보다 디테일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생각과 이런 부분이 나중에 사회적 공론화를 갖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민간과의 협력 체계를 좀 구축해서 협의를 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또 방금 말씀드린 어떤 점검의 등록이나 실적 관리, 교육 훈련들은 어느 쪽에서 주관해서 이 부분을 팔로우할 것인가 이런 부분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해야지만 소방서의 업무 자체도 어느 정도 분산되고 커버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되고요. 마지막으로 점검 자체가 굉장히 중요하지만 문제는 제가 중간에 말씀드린 대로 사실 우리가 소방실의 자체 점검을 보면은 아무래도 관계인에게 예속될 수밖에 없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어떤 사업이다 보니까. 그래서 점검업을 도입했는데 위험물 시설도 이게 기존과 같은 그런 형태가 나면 오히려 좀 마이너스 역효과가 나기 때문에 제가 제안할 수 있는 방법은 제3자가 나중에 이걸 확인해서 검증하는 방법도 한번 고려해 보면 위험물의 안전이 확보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소개받은 경일대학교 소방방재학부 이영주입니다. 앞서 먼저 발제해 주신 분께서 자세히 지금 위험물에 대한 안전관리에 대한 제도나 운영에 대한 부분들 잘 말씀을 해주셨고, 사실은 제가 그래서 중복되는 내용들도 있고요. 사실 정확하게 표현하면 자격제도에 대한 접근 방향보다는 자격제도 추진에 대한 접근 방향이나 이렇게 좀 접근을 하면 좋겠다라고 하는 부분의 제언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우선 발제 배경입니다. 지금 현재 다 아시다시피 지금 위험물에 관련된 안전 관리에 대한 신규 자격제도 도입을 지금 소방청에서 추진 중입니다. 물론 자격제도의 도입 취지는 누구도 부정하거나 또 반대하는 사람들은 없을 겁니다. 당연히 위험물에 대한 부분들이 일반 시설들보다 위험성도 높고 또 그런 부분들 관리에 대한 필요성 또 그리고 실제적인 안전 확보라고 하는 부분들은 다 필요하다는 데는 다 동의를 하는 바일 겁니다. 다만 이제 그런 추진 과정에서
또 이 부분이 기존에 이런 역할들을 하고 계셨던 영역들 또 기술 분야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의 도입의 필요성이나 실효성이 충분하다 하더라도 이런 부분들이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이 될 필요가 있겠고 또 이런 부분들을 객관화하는 과정들이 있어야 이 제도가 실제로 시행이 된다 하더라도 마련이 돼서 시행이 된다 하더라도 그런 부분들이 원활하게 진행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지금 현재 이런 제도를 도입하려는 하는 이 시점에서 충분한 공감과 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설득력 또 객관성을 확보해 나가면서 추진이 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좋은 제도의 어떤 절차가 아닐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오늘 자리가 사실은 이를테면 기존의 업계 혹은 또 이런 부분을 추진하는 이 소방청의 입장을 서로 대립하는 관계라든지 한쪽의 주장을 힘을 실어주겠다 이런 부분들보다는 어차피 목적은 같으니까요. 두 양쪽의 시각을 조금 더 간격을 좁혀감으로써 좀 더 좋은 방법으로의 제도 또 좋은 방법으로의 관리 방안들로 나아가게끔 하는 어떤 그런 자리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주요 쟁점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만 실제로 지금 현재 몇 가지 한 4가지 정도의 내용들로 좀 구성을 해보면 지금 위험물 자격 관련 제도 도입이 꼭 이제 위험물 시설 안전 관리에 가장 좋은 방법이냐 꼭 이 방법밖에 없느냐라고 하는 부분들 또 하나는 신규 자격 제도가 실제로 이제 현재 지금까지 진행되어 왔던 여러 가지 시설물에 대한 설계라든지 검사 제도와 어떻게 차별화가 되느냐 어떤 차이점이 있느냐라고 하는 부분들 또 그리고 이렇게 신규 자격 제도가 도입된다고 했을 때 과연 이 실효성이 충분한가 혹은 또 한계성은 없는지 이런 것들도 또 조금 자세히 좀 들여다보자라고 하는 의견들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 해당 기술 만약에 이렇게 자격 제도가 생긴다 하더라도 이 기술에 대한 요구되는 전문성을 갖춘 위험물에 대한 기술 인력들은 충분히 수급이 가능한 상황이냐라고 하는 부분들 이런 것들의 관점을 좀 더 우리가 들여다보고 충분히 검토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현재 위험물 안전관리제도의 어떤 문제점, 지금 정책을 추진하는 측에서의 이 문제점이라고 한다면 점검 인력의 전문성의 부족이라든지 또 비전문적인 점검 방식, 또 사고 재발 방지에 대한 적극성 부족, 또 그런 점검 자격의 부재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의문들이 있는 걸로 보입니다. 우선 기본적으로 점검 인력의 전문성이 부족하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지금 현재 어떤 점검 인력들이 물론 안전관리자 혹은 또 이를테면 관계인이 지정한 이런 자료 점검들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사실 이런 점검의 한계가 분명히 있다라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은 사실 충분히 이해되고 또 확인된 바일 겁니다. 다만 이제 점검을 하는 과정에서 실제로 소방시설 점검 자격을 갖춘 점검 업체들이 조금 더 전문적으로 하는 경우보다는 자체적으로 진행하는 경우 혹은 안전관리자가 직접 점검을 하는 경우에 안전관리자의 어떤 역량의 수준 차이에 따라서 점검의 수준들도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의 한계성은 분명히 있다라고 보는 거죠. 또 하나는 이제 점검의 비전문성이라고 표현했긴 합니다만 비전문성이라고 하기보다는 점검 방법들이 사실 어떻게 보면 지금 굉장히 정형화되어 있는 상태죠. 어떻게 보면 굉장히 전문적인 역량과 또 정성적인 부분들보다는 대부분 단순 체크리스트 방식이라든지 혹은 또 이미 점검 항목들이 정해져 있는 상태에서의 작동 유무라든지 유지된 상태에 대한 부분들을 단순하게 점검을 하고 있다 보니까 이러한 부분들을 사실 사전에 위험 요인들을 좀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또 이런 문제들을 제기하는 이런 과정들 또 개선하는 과정들이 다소 미흡하다라고 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도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또 사고 재발 방지에 대한 적극성에 대한 부재에 대한 부분들도 실제로 최근 5년간의 앞서 설명도 발제에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위험물에 관련된 사고가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대부분 관리 부주의나 시설 노후화 이런 것들이 상당 부분 기인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도 분명히 맞습니다. 국가안전 대진단 이런 과정에서도 상당히 많은 부분의 행정처분을 받은 위험물 관련된 시설들의 사례들도 얘기가 되고 있는데요. 물론 맞는 부분도 있지만 조금 더 다른 관점에서 들여다볼 필요는 또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런 점검에 관련된 한계 또 점검의 부실에 대한 부분들은 단순히 위험물만의 문제는 아니거든요. 여러분들 일반적인 건축물의 화재나 또 여러 가지 사고들을 겪으면서 항상 반복적으로 지적되어 왔던 것들이 이를테면 소방시설에 대한 점검이나 유지관리의 부실이라든지 또 위험에 대한 부분들의 사전 예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공통적으로 지적되어 왔던 것들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위험물에서만 특별히 더 많이 발생을 한다. 또 위험물의 점검 부실이 더 심각하다. 이렇게 단정 짓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도 있을 겁니다. 다만 이제 위험물이라고 하는 특성상 일반적인 건축물보다는 폭발이나 이런 것들 또 화재가 급속하게 연소 확대되기 때문에 한번 발생하면
대규모화되는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고 또 단순히 그 대상물뿐만 아니라 그 지역의 인근 건물들 또 지역적인 피해에 대한 부분들의 위험성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런 관리의 중요성들이 조금 더 강조돼야 되는 부분들은 분명히 맞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이제 이렇게 위험성들이 있는 부분들 이런 뭐 PT 자료는 뭐 그냥 제가 좀 넘겨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점검 자격에 대한 부분들도 있지만 위험물에 대한 전문성에 대한 부분들도 사실은 좀 많이 얘기들이 돼야 되는 부분들인데요. 위험물에 대한 전문성에 대한 부분들 사실 이 부분은 물론 필요로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위험물이라고 하는 것들이 일반적인 가연물이나 건축물에서의 어떤 화재 성상 이런 것들을 가리기 때문에 그런 전문성이 필요하다는 것들은 분명히 인정이 됩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소방시설 혹은 또 지금의 위험물에 대한 취급이라든지 저장을 하는 시설들 자체가 그런 과연 이런 부분들이 설계 단계부터 위험 특성, 또 물질의 특성, 또 공정의 특성들에 따라서 다른 소방시설에 대한 적용이라든지 안전에 대한 규정들을 반영하고 있느냐라고 한다면 꼭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도 위험물이 성능 위주 설계나 혹은 또 성능적인 관점에서의 어떤 안전에 대한 설계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기보다는 어찌됐든 지금 위험물을 취급시설이나 저장실로 분류가 되고 그 위험물이 양이라든지 종류가 결정이 되면 거기에 맞는 시설들을 설치해서 사용하면 되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런 과정에서 전문성이라고 하는 부분이 과연 얼마나 필요로 하는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들 또 점검하는 입장에서는 이미 이렇게 시방 중심으로 설계가 되어 있는 상황에서 가서 뭔가 이런 위험물에 대한 전문성을 가지고 점검을 할 수가 있을까? 그것보다는 이미 되어 있는 시설들이 제대로 작동하고 기능하고 유지되느냐만 보면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런 부분들은 실제로 전문성이 그럼 만약에 필요하다면 어떤 단계에서 어떤 전문성이 필요로 하고 또 이 전문성의 수준은 어느 정도의 수준일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들이 우선 좀 제시가 되는 부분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좀 들었습니다. 또 하나는 그래서 이제 이 관점으로 본다면 단순히 이게 이제 점검에 대한 부분들의 전문 자격, 전문성보다는 이런 위험물에 대한 시설에 대한 설계 단계부터 여러 가지 유지 관리 또 이런 부분들이 시공 단계도 포함한다고 한다면 이런 부분들의 전문성에 대한 부분들을 전반적으로 갖춰 나가는 체계를 우선 만들어 나가는 것들이 필요하고 그 중에서 하나 또 중요한 부분들이 가장 중요한 것들은 아무리 설계가 잘 되고 시공이 잘 된다 하더라도 실제로 사용 단계에서의 유지 관리에 대한 중요성은 뭐 누구다 소방을 하시는 분들은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이런 유지 관리에 대한 부분의 전문성까지를 더 확대하는 부분들 이런 것들이 사실 어떻게 보면 조금 더 체계성 있는 어떤 이제 추진 방향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좀 듭니다. 또 하나는 기존의 또 설계라든지 점검 자격 이런 것들에 대한 중복성에 대한 부분들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런 중복성에 대한 부분들은 사실은 이런 겁니다. 사실 지금은 그러면 누가 하고 있느냐? 이런 부분들의 새로운 신설 자격들을 갖추게끔 한다고 하는데 과연 누가 하고 있느냐라고 한다면 기존의 기술 인력들이 이런 부분들을 어느 정도 하고 있었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이런 것들을 그럼 기존에 하던 기술 인력들이 조금 더 역량들이 필요하고 전문성이 필요하다면 그런 부분들을 보강해서 이런 업무를 계속 지속하면 안 되는 건지 혹은 아니면 이런 것들을 별도로 만들어야 되는 정말 특별한 전문성과 높은 수준의 뭐 차별화된 뭔가가 필요한 건지에 대한 부분들도 조금 더 잘 들여다볼 필요는 있습니다. 또 하나는 어쨌든 간에 소방시설에 대한 부분들의 설계나 또 점검이나 이런 부분들의 이 경력이나 기술을 가지신 분들이 어쨌든 지금 현재 위험물의 자격이 생긴다 하더라도 그쪽을 또 그쪽의 자격에 또 지원을 하시고 또 획득을 하실 텐데 그렇다고 한다면 이걸 다시 구별을 해놓는 것보다는 기존의 자격 중에서 뭐 업그레이드를 한다거나 이런 부분들의 역량들을 전문화된 부분들 필요로 하는 부분들을 보강하는 방식으로도 접근할 수 있지는 않을까라고 하는 부분들도 사실은 검토가 되고 근데 이런 것들을 그냥 기존의 자격들을 업그레이드하거나 역량들을 추가하는 것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라는 것들이 좀 정확하게 좀 보여주시면 사실은 다른 기존의 업계나 기술계들도 충분히 그런 부분들이 좀 설득력을 갖게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좀 들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이제 뭐 자료를 보시면 30페이지가 될 텐데요. 30페이지에 대상의 복합성에 관련된 부분들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물론 이제 위험물 취급 저장 시설이라 하더라도요. 사실은 일반 건축물이라든지 다른 지원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과 복합이 되어 있는 경우에 그럼 이런 점검을 할 때 위험물에 대한 부분들과 일반 건축물이나 일반 시설들에 대한 부분들을 각각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이걸 하나로 묶어서 할 수가 있는 건지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각각 점검을 자격을 분리해서 점검의 영역을 물리적으로 나눌 수가 있느냐라고 하는 부분들 또 그래서 이런 상황이 됐을 때 혹시 이런 부분들 점검에
이런 일관성에 대한 부재라든지 또 혹은 점검에 대한 책임성이 또 약화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 가능성이 있고, 또 이런 부분들은 기본적으로 소방 시설과 뭐 이를테면 위험물 자격을 복수로 갖춘 사람들이 점검을 할 수 있다라고 본다면 이런 부분들도 중복성이 발생할 수도 있어서 이런 대상의 복합성이라도 하는 부분들도 사실은 한번 좀 검토를 해봐야 될 필요성은 분명히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뭐 짧은 시간에 이것저것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어찌됐든 간에 결론은 이런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제일 중요한 건 어찌됐든 안전관리라고 하는 것들, 위험물의 안전관리라고 하는 취지는 필요로 하고, 과연 그럼 이 안전관리하는 취지를 가장 잘 살리려면 점검만 잘해서 되느냐, 또 점검하는 사람이 전문성만 갖추면 되느냐라고 하는 부분들, 그래서 오히려 점검도 중요하지만 설계 단계부터 이런 부분들의 전문성, 혹은 또 이 영역이 특별한 영역이라면 이런 부분들의 소방 시설에 대한 적용 기준부터도, 설계할 때 당시부터도 이런 부분들의 특수성을 고려해서 설계가 이루어지고, 또 이런 특수성을 감안해서 시설들이 설치된다면 그 시설의 특수성을 감안해서 점검과 유지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게끔 하는 부분들, 이게 어떻게 보면 좀 필요한 상황이 아닐까 싶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점검에 대한 부분들로 한정하기보다는 이런 프로세스들을 다 갖춰 나가고, 그런 과정에서 전문성과 또 자격 제도가 필요하다면 그런 것들이 하나의 퍼즐로서 이런 부분들이 기능하게끔 하는 부분들이 훨씬 더 어떤 전체적인 위험물에 대한 관리의 프로세스에 좀 합리적인 접근 방향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앞서도 발표해 주신 것처럼 오히려 이런 전문적인 자격 제도 혹은 좀 전문성에 대한 부분들의 영역을 확보한다면 기존에 있는 대상들의 또 아니면 점검에 대한 부분의 업무 영역뿐만 아니라 오히려 지금 현재 PSM 앞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사실 PSM 같은 경우는 위험물이 대부분 소방법에, 위험물관리법에 소관이긴 합니다만 대부분 PSM 제도에서는 소방에서 접근할 수 있는 방법들이 사실상 없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오히려 이런 전문성을 갖추게 하고 PSM의 영역에서 소방에서도 활동을 할 수 있게끔 하는 부분들까지를 좀 확대하는, 전문성도 갖추고 시장을 확대해주는 역할들,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진지하게 고민을 한다면 오히려 이 제도가 단순히 기존에 있던 점검이라든지 또 이를테면 기술 자격에 대한 부분들의 칸막이를 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높은 기술 수준을 통해서 좀 더 넓은 시장, 또 안전에 대한 부분들, 포괄적인 부분들을 담당하게끔 하는 소방의 역할의 어떤 확장으로 이해된다 그러면 아마도 훨씬 더 많은 부분의 동의를 얻으면서 추진이 될 수 있는 제도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취지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부경대학교 최재욱 교수입니다. 원래 1시간 정도 이렇게 하면은 조금 5분쯤 쉬어야 되는데 시간상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 위험물 시설에 대한 점검 제도 추진을 위해서 토론회를 하게 된 것을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에 주최해 주신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위원님, 이해식 위원님, 최현일 위원님, 박경환 소방기술사 회장님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조금 전에 그 주제 발표를 하신 김성수 대표이사님과 이영주 교수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이에 대해서 합리적으로 어떻게 접근해야 할 좋을지에 대해서 토론자로 정석강 교수님, 김원국 RES 대표님, 주성호 한국기술사의 명예회장님, 종소방 대표 허동필 대표님, 소방청 위험물 과장님, 송호영 과장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토론회는 사실 시간이 굉장히 없습니다. 자료를 많이 토론하실 분들이 제출해 주시는데 일부 이 자료를 활용을 좀 하시고 토론하신 분들은 약 한 분당 한 7분 정도를 이에 대한 내용을 발표를 해주시고, 또한 이에 참석해 주신 그 프런트에 계시는 분들도 질문이 아마 많이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좀 축소를 해서 토론을 발표를 좀 해주셔야만이 시간을 맞출 수 있을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토론을 좀 제출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순서는 정석한 교수님이 먼저 해주시고, 그다음에 김원국 대표님, 그다음에 종소방의 허동필 대표님이 먼저 해주시고, 기술사의 명예회장님 주성호 교수님, 그리고 우리 소방청의 송호영 과장님이 그에 따른 내용을 간단히 해주시면은
원활하게 오늘 토론이 될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듭니다. 그럼 위험물 시설 정기 점검의 실효성 제고 전문성 확보 방안에 대해서 정 교수님이 간단하게만 설명을 해주셔야만이 질문이 아마 토론은 질문을 좀 많이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앞에 주제 발표하신 내용을 참고 삼아서 이렇게 좀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세종사이버대 소방방지학과 정석환 교수입니다. 발제 내용 잘 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적해 주신 부분들이 일단 전문성 강화를 어떻게 할 거냐. 그다음에 현재의 그 위험물의 문제는 융합과 경계의 문제다. 그래서 자격을 만들 때 칸막이로 이렇게 만들어져 가지고 이런 부분들이 서로 융합하지 못하는 문제들이 현행의 문제들이다. 이런 것들을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 이런 부분들에 대한 그 발제를 해 주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제가 그 제안 드리는 그 토론 자료로 제공한 내용하고 거의 뭐 유사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간략하게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아까 시장 영역의 문제에 있어서 저희 지금 소방 위험물 기능장, 위험물에서 제일 높은 기술 자격인 위험물 기능장의 전체 2024년까지 누적 배출 인력이 2273명입니다. 그러면 위험물보다 훨씬 시장이 큰 조리 기능장은 몇 명일까요? 2024년까지 993명입니다. 그러면 이런 현상은 왜 발생됐을까? 왜곡된 법령 때문이었습니다. 이게 행정이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실제 산업적 수요에 따라서 배출된 기술 인력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소방기술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소방기술사하고 가장 많이 비교되는 건축 분야에서 전기 분야의 2024년까지의 배출 인력이 건축 설비 기술사가 1067명입니다. 소방기술사 1190명입니다. 시장 규모에 비해서 과다 배출되어 있는 지금 전문 인력이에요. 근데 행정을 하신 분은 지금 전문성이 모질라서 추가적인 자격 제도를 만들겠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지금까지의 국가기술 자격 제도가 완전히 잘못된 것일까요? 저는 그렇게 보진 않고요. 저희의 문제가 업역이 기능적인 문제와 기술적인 문제가 융합되어 있어요. 그다음에 위험물이라는 것도 공정의 프로세스의 문제하고 우리가 얘기하는 파이어 프로텍션의 문제가 동시에 융합되어 있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어떤 특정 자격을 만들어서 전문성을 확보한다는 그런 발상들은 지금과 같은 문제점을 그대로 계속적으로 지속될 수밖에 없게 만든다라는 것들이 저의 문제의식이고요. 지금 그럼 이런 환경을 만든 거는 국가 제도의 문제뿐만 아니라 또 하나는 뭐냐면은 지금까지의 위험물이 대부분 관주도에 의한 위험 관리였어요. 위험물에 대해서는. 그래서 설계업도 일반업, 기사가 설계하면 소방서에서 승인하는 제도, 그 다음에 보안시설이라는 명분하에 민간인들의 유출입, 기술 접근성이 차단돼 있는 그런 시장 구조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제도의 도입은 좋지만 그런 것들은 전문 인력을 배출하는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된다는 것들이 저의 생각이고요. 기본적으로 저는 그래서 그 기술의 어떤 경계라든지 융합의 문제이기 때문에 새로운 자격 제도라든지 이런 것들의 그 도입보다는 어떻게 융합적인 기술을 할 수 있는 전문성을 갖춘 인력을 배출할 것이냐라는 거는 추가적인 교육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국내도 계속 교육이라는 명분하에 교육이 들어와 있지만 실질적인 기술 교육의 실효성을 갖추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위험물 분야라면 뭐 화공안전기술사, 뭐 소방기술사가 됐든 여러 분야의 기술사들이 필요한 직무, 전문성을 갖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한 교육을 지속교육, 계속교육을 통해서 확보하고 일정 시간 계속 그 교육을 받아야지만 면허를 유지할 수 있는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상입니다. 김웅 대표님, 미국에는 그 위험물 안전관리에 대해서 뭐 어떻게 하고 있는지 또 우리하고 비교를 좀 해서 간단하게 좀 설명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선 형식적으로는 저 김원국입니다. 간략하게 전 7분 안 걸리고 한 5분 미만으로 끝날 것 같아요.
시작하기 전에 제 소개를 잠깐 드리면은 저는 그 화학공학의 학사 학위를 가지고 있고 제가 미국에 가서 그 방화공학 석사 학위를 취득을 했어요. 그 이후에 미국에서 근무하면서 미국 기술사를 취득을 했고 한국으로 돌아와서 한국 소방기술사를 취득을 해서 국내외 큰 프로젝트들을 해왔습니다. 미국에서는 우선 어떻게 하느냐, 우리 최재욱 교수님, 좌장으로 계신 최재욱 교수님의 그 소개 말씀에 관련해서 한마디로 말씀드리면은 우리랑 거의 똑같습니다. 우리가 사실은 법규도 보면은 NFPA라고 그런 코드와 스탠다드인데요. 코드가 법규고 스탠다드는 기준이에요. 그게 좀 우리는 헷갈리는데 NFPA는 코드도 있고 기준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많이 들여왔어요, 우리가. 그런데 전반적으로 숲을 보지는 못하고 그런 어떤 나무만 보는 결과로서 오늘 같은 일들이 생기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우선은 점검에 대한 인허가를 내주고 하는 기관들이 미국에서는 우선 소방관계자들이 위험물에 대해서 인허가를 내주고요. 그 다음에 산업안전보건청, 그러니까 오샤라고 하는, 우리나라는 코샤라고 해요. 고용노동부 산하에 산업안전보건청 센터가 있죠. 그러니까 거기에 조사관들이 나가서 다 검사를 하는 겁니다. 우리도 같아요. 그러나 거기 무슨 위험물 기능장애니 뭐니 이런 건 없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책임지고 다 하는데 시험을 저는 한 30년 전에 봤지만 그 위에 프로젝트 하면서 계속 공부를 해왔어요.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고 내가 그 공부를 안 하면은 프로젝트에 합류가 안 돼요. 모른다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기술사라는 것은 의사도 마찬가지고 지속적으로 자기가 같은 전공 분야에 대한 공부를 안 하면은 도태가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오늘 발제된 내용을 주제로 해서 제 토론을 좀 하자 치면은 점검하는 거 다 미국에서도 하고 필요합니다. 그러나 무엇을 점검할 거예요? 가서. 우리 재작년 우리가 이행 상태 점검을 했어요. 잘못된 거를 점검해서, 그러니까 잘못된 설계를 점검해 갖고 잘하고 있다라고 하면 그게 맞는 겁니까? 틀린 겁니까? 위험물 저장소는 그런 대로 괜찮아요. 그러나 원자재, 중간 재료, 제품이 다 위험물인 그런 석유화학 공장에서 고온으로 막 들어오는, 세기만 하면 바로 불이 붙는 것들이에요. 거기에 대한 우리 소방 쪽의 설계 기준은 없습니다. 미국에도 이렇게 따로 만들어서 있지는 않고 아까 얘기한 NFPA나 이런 기준으로 이제 회사에서 자기네들이 스탠다드를 만들어서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나라에서 대기업들이 그런 스탠다드를 만드는데 투자를 하고 하는 사람들이 누가 있어요? 다들 요거 안 하면 안 돼? 이런 식으로 전문가라는 게 이거 제외사항만 요거 안 해도 됩니다. 바닥 면적이 얼마니까 안 해도 됩니다. 법에서 하지 말라고 그래도 내가 지속적으로 영업을 하고 우리 종업원을 보호하려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별표상으로 뭐를 할 것 정도밖에 안 나옵니다. 그럼 그걸 가지고서 내가 내 가족 같은 종업원을 보호하고 비즈니스의 영속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엔지니어링이 없어요, 우리는. 그러면서 요거는 법에서 하라는 요구가 없으니까 안 했습니다. 분명히 위험한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저는 이 점검을 나가서 무엇을 점검할 거냐. 저는 다행히 국제적인 프로젝트 이런 것들을 다 수행을 해봐서 그 사람들이 어떤 높은 기준을 갖고 있는 걸 알기 때문에 그런 걸 제시를 하고 오면은 좋은 얘기지 이런 정도로 받아들여요. 그래서 저는 우선은 우리가 법에서 요구하는 것은 최소한의 걸, 미니멈 리퀘어먼트예요. 법에서는. 그러면 이거를 좀 더 향상을 시키고 할 수 있는 거는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장에서 해야 됩니다. 너무 또 길어지는데 결론 말씀드릴게요. 우선
우리가 위험물 관리를 하려면 위험물 시설에 대한 설계 및 시공을 확인해야 됩니다. 두 번째, 효율적인 점검 시스템을 정비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것은 시설이 제대로 돼 있는 다음에 우리가 설계하는 거예요. 물론 위험물 시설 잘 돼 있어요. 우리가 그 탱크라든가 이런 것들은 잘 돼 있습니다. 그러나 그 위험 공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화재를 우리가 제어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은 그 지금 투 트랙이 따르고 하고 있기 때문에 안 돼요. 그 공정안전 보고서는 누구한테 내느냐? 코샤라고 산업안전보건공단에다 내요. 그 다음에 소방 설계는 지역 소방청에다 냅니다. 이걸 똑같이 가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공정위험 평가를 한 걸 가지고서 거기에 맞는 설계를 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바뀌어줬으면 좋겠고, 세 번째는 이제 처음에 못 막았어요. 그럼 얘가 커지잖아요. 그럼 이제 비상계획이 필요하고 주민들하고도 협조를 해야 돼요. 네, 할 얘기가 많지만 간단하게 넘어갈게요. 왜냐하면 이것도 우리가 쉬운 게 아니에요. 비상계획 훈련 주민들하고 같이 한다 그러면 벌써 머리띠 뜨고 니들 나가라 뭐 난리쳐요. 그러나 그 미시간 같은 데 가면은 다우케미칼 있는 미시간 같은 데 가면 도시 전체에 사이렌이 달려 있고 막 그래요. 그럼 주민들은 니들 나가라가 아니고 이렇게 열심히 실질적으로 해주니까 우리가 안전하구나라고 하는 겁니다. 네 번째, 교육 강화를 해야 돼요. 해스맷이라고 그래갖고 교육 강사들은 많을수록 좋습니다. 교육을 강화를 해서 국민학교, 초등학교, 고등학교, 뭐 중학교 과목에다가도 집어넣고 위험물에 대한 내용을 간단하게 써서 그렇게 해주는 게 좋겠고, 그다음 마지막으로는 사고 조사를 위한 상설 위험물 사고조사위원회가 필요합니다. 이것은 왜 필요하느냐? 사고가 얼마 전에도 크게 났어요. 화장품 중간재료 공장에서. 그래서 폭발이 나왔고 사람들 많이 죽었어요. 그거 철저하게 조사해서 3개월, 4개월 조사해가지고 누가 잘못했는지를 밝혀내야 돼요. 설계 잘못한 건지 운영 잘못한 건지. 미국엔 CSB라는 그 인디펜던트 그 에이전시가 있어요. 그 화학조사 사고조사위원회가. 거기서 얘기하면 법으로 한마디도 안 나온 건데 꼼짝 못하고 기업들은 다 쫓아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마지막으로 그런 얘기고, 참고로 우리 위성권 의원님이 이런 좋은 기회를 만들어 주셔가지고 저는 신문고에도 내고 여러 번 했는데 아무도 안 듣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아주 작정을 하고 왔어요. 넥타이도 보통 때는 안 메고 다니는데 오늘 딱 메고 뽑아 입고 왔습니다. 사실 영국에서는 대처 때 규제를 다 철폐를 해버렸어요. 작은 정부 만들면서. 그러면서 뭘로 갔냐면 위험성 평가에 의한 자율 위험 관리 체제로 갔어요. 그래서 한 300페이지 되는 거를 한 20페이지로 줄여버리고 그 대신 사고 나면 니들 책임이야 라고 이렇게 갔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우리가 한번 검토를 해볼 상황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큰 사고를 몇 가지만 설명드리면서 끝낼게요. 5분 지난 것 같아도 죄송합니다. 1984년 멕시코 시티에서 LPG 탱크가 폭발을 했어요. 아까 우리 김승수 위원님께서 우리나라는 액상 위험물만 위험물에 놓지 LPG도 사실 액상이에요. 저장하는 거는 액화 석유 가스이기 때문에. 그러나 나오면 이제 바로 기화가 되죠. 근데 미국에서는 다 가스들도 다 위험물에 들어가요. 플레이머블, 인화성 가스들도. 그래서 여기 1984년에 멕시코 시티에서 LPG 폭발 사고 일어났을 때 증기음 폭발하고 탱크 폭발이 일어나가지고 즉석에서 630명이 죽었어요. 그 다음에 7,000명이 부상했고 주택이 5,000채가 파괴됐고 피난 인원이 6만 명이 됐어요. 이거는 우리가 얘기하는 재난 선포보다 훨씬 더 높은 그레이드의 사고예요. 우리나라도 이런 거 일어날 수 있습니다. 지금 상태로라면. 그래서 지금이라도 우리가 좀 재정비를 해서 각 부서가 할 거를 서로 싸우지 말고 해줘야 되고, 제발 기업들은, 여기 기업 대표가 안 와서 좀 아쉬운데, 규제기관을 적으로 보시면 안 돼요. 파트너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 안전관리하게 할 수 있는. 그래서 입법부에서도 이런 걸 좀 잘 생각하셔갖고 아까 얘기한 서드 파티는 사실은 누구의 돈을 받는 게 아니에요. 영향을.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걸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는 게 리스크 거버넌스라고 말씀드리는데 협치입니다. 우리 다 합해서 그다음에
그다음에 사업주 이런 사람들이 다 협치를 해가지고 이 위험물 리스크 거버넌스를 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좀 전 김원국 대표님께서는 미국의 안전관리, 즉 위험물 안전관리와 우리나라 동일하다고 말씀하시면서 설계라든지 또는 교육 또는 비상훈련 이런 것들을 중점적으로 해서 위험물질에 대한 안전을 확보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에 따라서 현재까지는 뭐 자기의 신설이라는 이런 것들을 좀 이게 말씀을 좀 많이 안 해주시는데, 이에 따라서 우리 허동필 대표님께서는 위험물 시설 점검법 도입 또는 향후 시설 관리사 기술사 제도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저는 그 업체에서 소방시설 점검업과 위험물 안전관리 대행 지정업 그리고 여러 가지 소방에 관련된 업을 한 30년 정도 하고 영위하고 있는데요. 위험물 시설 점검업에 대한 거는 저는 그 조속히 마련돼야 된다는 건 지극히 찬성을 하고요. 또한 위험물 그 시설 관리사나 위험물 시설 기술사 제도도 하루속히 빨리 확립이 돼야 되지 않는 찬성 쪽의 의견을 말씀드릴 텐데, 고용노동부에서는 이제 노동자의 안전을 기준으로 하고, 그다음에 이제 화학물질 안전관리법에서는 뭐 화학물질 누출에 대한 것들을 이야기를 하고, 우리 소방청에서 소방에서는 이제 그 위험물의 뭐 하재나 폭발 위험성에 대한 다 각기 기관마다 특색이 있는 부분들을 지금 점검을 하고 있어요. 근데 위험물 시설이라는 거는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화학물질에 대한 특성이라든지 성질, 물성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파악을 해야 되고, 소방시설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양쪽에 대한 어느 정도의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빨리 배출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까 이야기한 것 중에 위험물 기능장이 2만 명 이상이 지금 우리나라에 배출이 되어 있다고 하는데, 그 2만 명의 인력이 전체 다 위험물 업무를 하고 있지는 않을 거고요. 그 2만 명의 인력 중에 많은 인력들이 위험물 업무에 종사하리라고 있으리라고 봐져요. 근데 지금 이제 위험물 시설에서 점검을 하려면은 그러면은 아까 소방 쪽이든 위험물 쪽이든 두 가지의 기술 능력을 가지고 있는 업체들이 지금 현재 위험물 안전관리 대행 지정 업체에서는 그 인력들을 다 보유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당장의 시행은 안 된다 하더라도 지금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인력들, 그 많은 2만 명의 인력들, 현장 경험도 상당히 많은 인력들이 많이 있으리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우선은 시설 관리사나 기술사 제도를 도입하기 전에 선행돼서 위험물 안전관리 대행 지정업체에 그 인력들을 교육을 하든 어떤 역량 강화를 위한 기반을 먼저 마련해 놓고 점차적으로 순차적으로 나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위험물 시설 설계업도 이야기를 하시는데, 위험물 시설 설계업 같은 경우는 사실 이 범주가 너무 방대하거든요. 위험물 시설 설계업을 어디까지 해야 되는가? 아까 이야기했던 좀 화학 쪽에 뭐 프로세스 공정은 다 제외를 한다고 그랬었는데, 위험물 인허가 우리가 컨설팅을 하다 보면은 건축 설계, 전기 설계, 통신 설계, 설비 설계 모든 것들이 다 모든 게 다 범주에 다 포함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사실 위험물 시설 설계업이라기보다는 위험물 시설 컨설팅업이 오히려 더 맞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이제 아까 우리 위험물 기준의 재정립 문제도 꼭 이야기하고 싶은데, 우리 위험물법은 정말 1류부터 6류 위험물까지만 규제를 하고 있지, 화학물질 안전관리법에서 이야기하는 물질과 기체, 아까 이야기했던 LNG나 LPG들은 전혀 우리 위험물 범주에 들어와 있지 않거든요. 그런데 화재의 위험성은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LNG라든지 LPG, 화학물질들도 화재에 대한 위험성은 충분히 다분히 더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한 몇 년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오히려 우리 위험물 안전관리법에서 항산이 빠졌어요. 그런데 오히려 항산을 빼놓을 게 아니라 화학물질에서 다루는 물질들과 아까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서 다루는 LNG라든지 LPG들까지도 전부 다 우리 범주에 넣어가지고 화재의 위험성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거기에 맞는 전문 인력을 하루속히 저는 만들어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에 이 제도를 만들어 가지고 그 전문 인력을 양성하기에는 시간도 촉박하고 지금 계속해서 이렇게 사고가 많이 발생이 되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우리 체계에서 유지되고 있는 위험물 안전관리 대행 지정업체가 한 전국에 한 40개 정도 되리라고 보여지는데, 그 업체들이라도 먼저 선행이 돼서 이런 하재 위험성이든 것들을 줄여나가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짧게 마치겠습니다. 허동필 대표님께서는 위험물 시설 점검법 도입을 하되 위험물 시설 관리사나 또는 기술사를 바로 하는 것보다도 지금 위험물 기능장이 있으니까 이제 도입을 먼저 하고 차후에 자격을 신설하는 게 좋겠다라는 점차적으로, 아마 네. 예, 내용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예. 자, 그러면은 세 분에 대한 어떤 아주 그 위험물 시설 대안 점검 제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특히 우리 현장에서 아주 많은 공헌을 하시고 봉사도 하시고 평가를 해주시는 우리 한국기술사의 그 주승호 명예회장님께서 위험물 시설에 대한 발전을 어떻게 하면 좋겠다, 발전 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약간 그 중복이 되는 상황이 있는데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한국소방기술사 회장을 연임을 해서 4년을 하고 나서 여기에 계신 분들이 적극적으로 후원을 해주고 지지해준 덕분에 62,500명이 있는 한국기술사 회장을 아마 소방이나 기계 쪽에서는 처음으로 하고 나서 지금은 명예회장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현재 국내 석유 산업의 위치, 왜 이렇게 어려운 건가, 그것부터 근본을 좀 알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우리나라의 석유화학공업에 관련된 기술자들이 얼마나 배출이 돼 있는가, 세 번째로는 전 세계적인 흐름이 시장성과 세계화에 과연 우리가 지금 고민하고 있는 것들이 일치하는가, 이 세 가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어떻게 나오죠? 거기 그 위 아래로 누르시면 될 겁니다. 아래로. 여기 보시면 국내 석유화학이 지금 난리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22년부터 적자가 누적이 돼가지고 그 좋다는 여천의 NCC나 롯데케미칼 이런 데가, 심지어 롯데케미칼은 유동성이 오니까 세계에서 7위인 123층에 롯데타워를 갖다가 거기에 담보를 잡아서 1조를 배출을 받았습니다. 롯데케미칼을 구하기 위해서. 그 정도로 어려운데 앞으로 2, 3년 후면은 우리나라의 석유화학 산업은 50% 정도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두 가지 있죠. 중국이 최고의 수입국이었는데 거꾸로 수출을 하는 그런 캐파를 늘려버렸고, 그 다음에 신재생 에너지가 바뀜에 따라서 중동도 석유화학공업에 투자를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효자 산업이었던 석유화학공업이 이렇게 어려운 처지에 있는데, 이런 세계 흐름 속에 있는데 신규 위험물 기술사나 시설 관리사를 만든다는 것은 시적절하지 않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로 51페이지를 한번 보십시오. 51페이지를 보시면 저도 이번에 깜짝 놀랐어요. 위험물 관련 기술자가 무려 28만 3천 명이 배출이 됐습니다. 28만 3천. 그 다음에 소방 관련 기술자입니다. 기사와 산업기사가 21만이 배출이 됐습니다. 위험물 시장이 많습니까? 우리가 주거하고 있는 소방기사나 소방산업기사들이 활동하는 대상물이 많습니까? 위험물이 훨씬 많아요. 훨씬 많습니다. 이 사람들이 개인적으로 또 회사에서 자격증 취득하도록 했을 텐데 이 기회비용은 누가 부담하는 거죠? 왜? 활용도 안 하고 있는데. 그 다음을 보십시오. 그래서
최상위 자격이라고 하는 소방기술사와 소방시설관리사를 한번 보십시오. 이미 언급이 됐습니다마는 소방기술사가 1190명인데 1120명이 훨씬 넘었습니다. 이번에 9명 배출된 것, 과기부에서 한국기술사회로 통보되는 것은 6개월 이후에 통보가 됩니다. 그걸 하면은 아마 30명 정도 될 것 같습니다. 1230명 정도. 소방시설관리사입니다. 2608명입니다. 어마어마한 숫자이죠. 이걸 활용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걸 하면은 약 50만 명이 위험물에 관련된 기술자들이 배출이 돼 있어요. 참고로 우리나라에서는 기사들, 산업기사와 기사가 500만이 넘습니다. 그 중에서 좁혀서 본다면 위험물 쪽하고 소방기술 자격이 50만이라는 것은 거의 10분의 1이네요. 아주 좁습니다, 사실은. 위험물은. 그런 상황이 있고, 세 번째입니다. 그래서 저는 충분하다. 기술자들이 충분히 배출되어 있다. 세 번째입니다. 세계 기술사 제도를 보니까 1907년에 미국 와이오밍주에서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50개 주에 전체적으로 이렇게 전파되는 것은 40년 후인 1947년도에 50개 주에 시행이 됩니다. 그걸 보면 하나의 제도가 각 주마다 다르기 때문에 도입되는데 아주 신중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게 제도가 일본에 전수가 되는데 일본에는 57년에 기술사 제도가 전수가 됩니다. 그러고 나서 우리나라에는 63년도에 기술사 제도가 도입이 돼서 64년도에 67명의 기술사가 제1회 기술사가 배출이 됩니다. 그런 상태에서 봤을 때 그때 몇 개의 기술사 종목이 우리한테 전수가 됐느냐 하면 일본에서 우리 한국으로 올 때 64개 종목이 왔습니다. 기술사 제도 한국에서 만들어진 거 아니에요. 미국에서 일본에서 한국으로 전파가 된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피크일 때 몇 개까지 가냐면 103개까지 갔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지금 몇 개냐? 84개 종목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도표를 보시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토목 분야의 노란색 컬러를 한 것은 뭐냐면 토목공학과를 졸업하면 14개의 기술사 종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그먼트가 아주 나눠져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보면 안전 보십시오. 안전. 8개 분야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는 이제까지 배출된 인원을 살펴보면 100명 이하가 40, 50년 됐음에도 불구하고 100명 이하의 종목이 배출된 인원이 10개 종목입니다. 35개 종목은 300명 이하입니다. 여기 산업인력공단에서 오신 분이 안 계시지만 100명 이하면 1년에 한 번 시험을 봅니다. 기술사 시험을. 500명 이하면 2번 시험을 봅니다. 500명 이상이면 3번 시험을 봅니다. 산업인력공단에서 미칠 지경입니다. 기술사 시험을 볼수록 마이너스입니다. 이 비용을 어디에서 충당하고 있냐면 수능 다음으로 국민 자격증인 공인중개사 시험에서 거기 돈을 가지고 여기에다가 비용을 투자를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한 과목마다 여기에 이제 출제위원들이 많이 계시니까 3명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 비용을 산업인력공단에서는 아주 힘들어합니다. 힘들어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보면 그러면 미국이나 일본, 에이펙 엔지니어링은 국가는 어떻게 됐냐면은 미국이나 에이펙 엔지니어링은 16개 종목으로 축소가 됐고 통합이 됐습니다. 일본은 21개 종목으로 통합이 됐습니다. 그 사람들은 우리보다 후진국입니까? 그러지 않지 않습니까? 지금은 통합의 시대입니다. 통합으로 가야 되고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더 많은 것이 통합이 돼야 많이 볼 수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저는 위험물 기술사가 배출이 된다면 한 20, 30명이면 될 것 같아요. 20, 30명. 10만 5천 개. 더더군다나 지정 수량 3,000배 이상은 몇 개 되지 않지 않습니까? 김성수 의원님?
이런 데에 우리가 제도가 충분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제도를 활용을 안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위험물 쪽에 성능 위주 설계, 건축물의 성능 위주 설계에 해당되는 위험물 쪽에 성능 위주 설계가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현재 제도로도 충분히 저는 활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법만 몇 개 바꾸면 됩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위험물법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소방사법 중에 하나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오면서 뒤져봤는데 위험물 소방기술사의 위험물 시험이 제도 시험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위험물 소방시설 관리사 시험에 위험물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가장 비근한 예로 20년도 20회 시험에 2번 문제가 30점짜리가 위험물 관련 시험 문제입니다. 또 5회 시험에도 있고 4회 시험에도 있고 11회 시험에도 있어요. 그런 걸 봤을 때 우리가 이런 것을 계속 신설하는 건 좋은데 한번 신설이 되면 우리나라처럼 통폐합이 힘듭니다. 제가 기술사 회장을 할 때 오죽하면 13개 부처에 있는 기술사 제도를 통폐합을 해야 되겠다. 왜? 세계와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국무조정실장하고 면담을 했어요. 거기에서 뭐라 적으면 협회가 있어서 우리는 과기부 산하인데 이쪽으로 가져왔습니다 하니까 거기에서는 이런 걸 안 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국무조정실이나 이런 데서는 어떤 통일이나 이런 것을 협회를 두는 것이지 가만히 들어보니 기술사 제도, 기술사회는 이익단체 성격이 짙으네요. 그러면서 뭐 20분 만에 면담이 끝났습니다만은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신설하는 것은 너무 힘들다. 하나 예를 들겠습니다. 제가 20년 5월입니다. 기술사 회장이 되자마자 10개 엔지니어링 회사, 10개 종합건설회사에 공문을 냈습니다. 제일 먼저 방문한 곳이 도화 엔지니어링입니다. 거기는 약 3,000명의 기술자들이 있습니다. 기술사가 약 450명 정도가 있었어요. 그리고 매출액은 약 1조 정도 됩니다. 엔지니어링 업체가 1조 정도라면 이건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래서 그때 박성우 부회장께서 저희들을 이제 4명이 갔었는데 접견을 하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회장님 굉장히 긴장이 됩니다. 이제까지 한국기술사 회장이 오면서 가면서 개인적으로 커피 한잔 하고 가신 적은 있지만 정식적으로 공문을 내고 온 적은 이번이 처음이어서 긴장이 안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 이야기는 생략을 하고요. 제가 일어서려고 그러니까 이런 부탁을 합니다. 회장님, 빨리 기술사 종목을 통폐합해 주십시오. 그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니까 그때 이야기입니다. 20년 5월에 3년 반 전에 사우디아라비아에 공항 설계를 PM을 발주가 됐는데 여러 번 이렇게 평가를 받아서 최종으로 한국의 도화 엔지니어링과 영국 업체가 2개 업체가 최종적으로 갔답니다. 그런데 우리는 토목 건축이 주일 것 아닙니까? 공항 공사니까. 그런데 우리는 금방 비춰드린 것처럼 토목하면 14개 종목으로 돼 있고 건축하면 4개 종목으로 돼 있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를 가면은 약 30여 명이 간답니다. 그런데 영국 업체에서는 5에서 7명밖에 안 오는 거예요. 엔지니어 포함해서.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게 우리는 비행기 타는 순간 경쟁력이 없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 비용도 전부 원가에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최종 2개 업체까지 선정되도록 가기까지는 한두 번 갔겠습니까? 한 5번 정도 갔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세계적인 흐름을 봐서도 제가 보기에는 기술사 종목을 통폐합해야 될 그런 분위기에 더 만들겠다. 또 사양 산업인데 또 기술자도 이렇게 엄청나게 50만이나 배출이 돼 있는데 만들겠다 하는 것은 제가 소방청 위험물 제도과가 하시고자 하는 일의 열정은 아주 존중합니다. 할 일이 많이 있습니다. 점검업을 디테일하게 하는 거 아주 많이 있고요. 저도 필요하다면 아이디어를 제공하겠습니다. 2019년도에
송석준 의원실에다가 위험물 평가, 위험물 안전성 평가를 위한 제도 제가 법제에 발의했습니다. 폐기가 지나서 용도 폐기가 됐지만 그 자료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론을 말씀을 드리면 기배출된 위험물 관련 관계자들을 잘 활용하면 좋겠다. 필요한 법규를 조금만 재개정하면 전혀 문제가 없다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또 시장성과 세계화의 반초해 볼 때도 우리는 이것을 디테일하게 하고 좀 더 축소화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한마디만 더 말씀드린다면 제가 싱가포르 기술사회하고 MOU를 체결했는데 싱가포르 기술사회가 동남아 또 세계적으로 영향성이 있다는 건 다 알고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MOU를 체결하고 거기에서는 도시국가 570만의 도시국가이기 때문에 저한테 무엇을 제안했냐면 한국 기술사회하고 동남아 쪽에 PM 영역을 같이 하자고 했습니다. 그런데 디테일에 들어가니 안 맞습니다. 거기는 16개 중분류로 돼 있고 우리는 84개 종목으로 돼 있기 때문에 맞지 않아서 단 한 건도 수주를 못하고 있는 안타까운 실정에 있다는 것을 여기 계신 분들이 공감을 해 주시고 의원님께서도 충분히 살펴주셔서 좋은 현명한 판단을 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발언 마감하겠습니다. 예, 주승우 명예회장님께서는 그 우리나라의 기술사회 총회장님을 하시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실무적으로 그 안타까움 또 이런 것들을 말씀하시면서 일본에는 20개 정도의 기술사가 있는데 우리나라는 84개의 기술사 종목이 있음으로 해서 통합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아마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 위험물 시설에 대한 점검 제도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고 계실 텐데 시간이 아직 좀 충분합니다. 다행히 주제 토론을 빨리 맞춰 주셔가지고 시간은 좀 있습니다만 전반적으로 이에 대해 가지고 소방청 위험물 과장이신 송호영 과장님께서 전반적으로 말씀을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방금 소개받은 소방청 위험물 과장 송호영입니다. 오늘 이번 토론을 개최해 주신 우리 더불어민주당 위성권 의원님께 감사드리고 또 발제를 맡으신 우리 김승수 대표님하고 이영주 교수님께도 감사드립니다. 특히 우리 김승수 대표님 아까 말씀하신 위험물 안전관리법의 코드화라든지 그다음에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인센티브라든지 그다음 점검업에 대한 3자 검증 같은 그런 제도들은 저희들도 한 번 정도 좀 눈여겨보고 또 고민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또 우리 이영주 교수님께서 제기하신 쟁점 사항은 사실 저희 점검업을 가는 분야에 있어서는 꼭 한 번 더 봐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러 토론자분들 발표를 많이 해주시다 보니까 제가 중앙부처 과장으로서 굉장히 어깨가 무거워지는 것 같습니다. 사실 오늘 발표해 주셨던 두 가지 과제들은 굉장히 오래된 묵은 과제입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위험물 설계 시공 감리업이라는 것은 한 10년 전부터 계속 논의가 되어 왔던 사항이기도 한데 이렇게 공식적으로 토론할 수 있는 자리가 처음인 것 같습니다. 제가 20년을 여기 위험물에 왔습니다만 이런 자리가 굉장히 좋다라는 말씀 한번 드립니다. 그리고 점검업의 경우에도 그렇습니다. 19년도에 고양 저유소 사건이 나서 그 이후에 소방청에서 정기점검 제도를 부실 사례를 확인하고 제도 개선들을 굉장히 추진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 다른 분들한테 한 번도 관심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이 점검업 또한 사실은 올해나 작년에 만든 게 아닙니다. 3년 전부터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2월에 드디어 국회에 제출을 했는데 그때까지 한 번도 관심을 안 가져주셨는데 그래도 오늘 이렇게 많은 분들이 관심과 성원을 해주셔서 정말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이런 감사와 성원으로 이번 법률이 좀 통과될 수 있도록 좀 부탁을 좀 드리고 또 앞으로 사실 하위 법령 갈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많은 성원들 좀 부탁드리면서 이번 두 가지 주제에 대해서 저희 소방청 입장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설계 시공 감리 제도입니다. 먼저 조금 하나 설명을 드리면 설계 시공 감리 제도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아직 민간에 위탁되지 않았다라는 이야기고요. 현재 이런 위험물 시설들이 설계 시에는 일정 규모 이상에는 전문 기관인 기술원에서 기술 검토를 하고 있고 또 완공이 되면 소방서나 기술원에서 현장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직 민간으로 이렇게 위탁되지 않고 전문업이 없다라는 건 사실입니다.
저도 14년에 위험물 설계시공 감리 도입에 관한 연구에 대해서 연구 발주를 제가 직접 담당자로서 한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해야 된다라는 생각도 가지고 있었고 또 추진해온 사항들도 있습니다. 근데 하지만 왜 안 됐을까라는 몇 가지 생각을 해보고 또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제가 준비를 좀 해봤습니다. 첫째는 뭘까요? 필요성이죠. 최근 5년간 위험물 제조소 등의 화재 사례가 365건이 났습니다. 거기서 취급이나 안전부지 사고가 59.2%였고요. 부식이나 노후 이런 물적 사고가 14.2%에 이르렀습니다. 근데 제가 눈여겨봤던 거는 설계나 과연 시공 불량이 있었느냐라고 찾아봤더니 거의 찾아보지를 못했다는 거죠. 그러면 사고가 났는데 설계나 시공에 문제가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도입해야 될 것이냐라는 고민들을 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현실성으로 한번 좀 따져보시죠. 아까 발제자분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미 우리 위험물 제조 공장은 다 화학 공장입니다. 근데 이미 그 화학 공장들의 설계를 제외한다면 과연 무엇을 설계하고 무엇을 공정을 지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을 한번 해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위험물 제조 등의 화학 공장의 설계는 외국에서 다 설계가 돼서 들어오고 거기에 대해서는 외국에서 일괄 수주하고 대형 건설사들이 주도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러면 조그만 제조소 등을 볼까요? 주유 취급소 같은 경우를 보게 되면 이제 워낙 정형화되어 있습니다. 정형화되어 있다 보니까 그것들에 대해서 맞춰서 잘 운영이 되고 있어서 사실 과연 이거를 다시 비용을 들어서 설계 시공 감리를 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고민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편익은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편익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처음부터 설계 시공 감리를 잘 하게 되면 조금만 더 안정이 될 거고 더 안정성에 있어서는 향상이 되리라는 생각도 저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요즘 규제를 받는 기업의 아까 이야기 여천 NCC 이야기 하셨죠. 지금 NCC 업체에 우리나라에서 총 생산할 수 있는 게 1,407만 톤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번에 저희 정부에서 370만 톤을 감축하도록 했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사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물론 저희는 규제를 강화해서 안전을 강화하면 좋죠. 하지만 기업을 고려하지 않을 수도 없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힘든 입장에서 다시 설계를 하고 시공 감리를 하라고 하면서 시간을 소요하고 기간을 소요하고 비용을 들이는 게 과연 적합할지에 대한 고민들을 좀 합니다. 그래서 저는 설계 시공 감리에 대해서 반대하는 입장은 아닙니다. 언젠가는 들여와야 될 거고 정착돼야 될 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연 그러나 지금 이 시기가 맞고 지금 그 필요성들이 있는지를 조금 더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장기적으로 생각을 하면 어떨까라는 고민을 하고 있으며 아까 뭐 여러 가지 말씀하셨죠. LPG 이야기하시고 이런 이야기 많이 하셨는데 저도 이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공감합니다. 사실은 액체 위험물이나 위험한 화재에 위험한 것들은 저희 소방청에서 하고 있지만 다른 것들 예를 들어서 가스는 다른 고용노동부나 산업부에서 하고 있고 화학물질은 환경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분류 체계가 외국의 분류 체계하고 완전히 다른 것 또한 사실입니다. 이런 것부터 먼저 고쳐가야 되지 않을까요? 이런 것들을 외국에는 9클래스로 분류를 해서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고 있는데 우리는 아직 각 부처마다 다르게 관리되고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을 어떻게 통합해서 기업하기 좋은 환경으로 만들어줘야 될까 이런 데에 대한 고민들이 먼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추가 말씀 좀 드려봅니다. 그다음 두 번째 사항입니다. 발제자께서 지적해 주신 노후화나 사고의 지속적인 발생의 문제는 저희는 안전관리에 대한 강화, 유지 강화 방안으로 가고자 합니다. 그래서 점검업 관련입니다. 발제자께서 아까 기술사나 기사, 관리사의 신규 자격 제도의 도입을 추진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거는 사실이 아닙니다. 아직 저희 소방청에서는 신규 자격을 추진 결정한 바는 없습니다. 다만 뭘 하고 있느냐, 지금까지 자격자가 얼마나 나왔느냐, 그리고 과연 점검본부 신설하면 뭘 하게 될 것이냐, 그 다음에 이런 것을 통해서 정말로 자격증이 필요할 것이냐라는 타당성 검토 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자료조사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고양 저유소에서 사건이 나서 전수검사를 통해서 이게 잘못됐더니 우리가 제도를 바꿨는데도 이게 더 이상 고쳐지지 않더라. 그래서 이걸 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라고 고민한 끝에 점검업을 만들게 됐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올해 2월에 국회로 넘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국회에서 그 법령에 보면 세부적인 사항은 다 하위 법령에서 규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법이 시행이 되더라도 2년의 경과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이제부터 여러분들이 아까 궁금하셨던 자격제도나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거를 이제 하부 법령에서 만들어 갈 겁니다. 우선 점검업에서 뭘 할 거냐? 점검업의 정의가 뭐냐? 도대체 지금까지 안전관리자들이 했던 그 일반 정기점검표만 할 것이냐? 아니면 전문적으로 할 것이냐를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 직무라든지 그 다음에 어느 수준까지의 지식과 기술을 요구할지
그리고 우리가 지금 점검업자가 어느 대상을 점검할지도 아직 결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큰 대상에 대해서 점검을 할지 작은 대상을 점검할지도 아직 결정이 되지 않았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로는 이 점검업에 대한 하위 법령, 즉 점검업의 정의와 그다음에 점검업의 범위가 결정돼야 그 다음에 그 기술 인력이 어느 수준까지 필요한지, 얼마의 숫자가 필요한지가 결정이 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현 상황에서 사실 기술 인력의 자격, 뭐 기술사다, 뭐 이게 무슨 뭐 관리사다, 이걸 논하는 거는 아주 이른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마치 집을 짓기 시작하면서 이제 터닫고 집도 짓지 않았는데 그 집 지어진 후에 방 크기에 따라서 지금 가구를 뭘로 놓을까, 벽지를 뭘로 만들까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과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에는 순서가 있는 법이죠. 그래서 점검업에 대한 정의, 전문으로 갈 거냐, 일반으로 갈 거냐, 그 다음에 어떤 점검을 대상할 거냐도 정해지지 않았는데 무슨 벌써 기술 수준을 논한단 말입니까? 아직은 조금은 시기상조다. 하지만 하위 법령에서 정하는 사항들은 다시 저희가 면밀히 검토할 거고, 여러분들이 주신 의견들 계속해서 의견 수렴 받으면서 2년 동안 고쳐갈 겁니다. 저도 위원물에서 20년을 살면서 굉장히 애착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다 저 얼굴 아시잖아요. 예, 그 2년 동안 여러분들 의견들 정말 받고, 필요하면 뭐 소방기술사가 할 수도 있고 아니면 화공기술사가 할 수도 있고 어떤 능력이 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중점을 둬야 될 것은 국민의 안전입니다. 이 제조소가 어떻게 하면 더 안전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되는 거죠. 소방은 소방의 역할만 보고 누구는 누구의 역할만 보는 게 아니라 어떤 점검이든 들어가서 위험성 평가라든지 안전성 평가부터 소방시설까지 모두 봐줄 수 있는 그런 점검 인력들이 나올 수 있도록 저희는 만들어 가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계속해서 그 외국 이야기들 많이 하십니다. 외국에 위험물 안전관리 없느냐? 있습니다. CSP도 있고요. 프로세스 세이프티 엔지니어링도 있고요. 그다음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세베소 디렉티브라고 해서 거기 안에서도 위험물 안전 화학 공정에 대한 전문가들을 많이 두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외국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왜 안 할까요? 우리나라는 사실 외국과의 규제 환경이 완전히 다릅니다. 아까 먼저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나라는 행정적인 규제, 즉 지키라고 만드는 규제선까지만 지키고 맙니다. 다만 외국은 그렇지 않는 거죠. 외국은 왜 그렇지 않을까요? 안전을 중요시하는 문화, 그리고 행정적 규제보다는 보험 요율의 적용, 징벌적 과징금, 이런 사회적 규제가 다르기 때문에 우리나라하고 다른 환경에 있다는 것들을 인지하시고 우리나라를 이끌어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이렇게 굉장히 모여주셔서 많은 논의를 해주시고 또 좋은 의견들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2년 동안 저희가 정말 좋은 법령을 한번 만들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런 열정과 이런 관심들을 끄지 마시고 끝까지 좀 도와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과장님께서 위험물질의 안전 확보를 할 수 있는 내용을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정말 우리 소방청에서는 사고가 나면은 이 위험물질에 대한 그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예, 울산의 그 탱크 폭발 사고라든지 이런 것들이 종종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청에서는 신경을 안 쓸 수가 없는 이런 상황입니다. 예. 그래서 그에 따른 내용들을 우리 과장님께서 설명을 정말 잘 해주셨습니다. 예, 토론은 네 분이 하시고 우리 과장님이 그에 따른 내용을 설명을 해주시기 때문에 혹시 이제 주제 발표 두 분을 하셨고 토론을 네 분을 하셨는데 우리 프론트에서 한 두 분 정도만 시간이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 한 두 분 정도만 각 분야별로 어떤 분이 오셨는지 모르겠는데 예를 들면 항공안전 쪽에 오셨으면 항공안전 쪽에 한 분만 하시고 또 아니면 기계 쪽에 오셨으면 기계 쪽에 이렇게 하시고 한 두 분 정도만 이렇게 질문 또는 의견을 제출하면 좋겠습니다. 네. 우선 좋은 기회를 마련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위성건 위원님이라든지 각 그 부처님께서 감사드리고요. 예, 저는 지금 사업장 쪽에서 좀 어떻게 보면 아까 김원국 교수님께서 사업장 쪽에서 참석을 안 하셨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보면 저만 지금 사업장 쪽에 있는 것 같아서 좀 영광입니다. 저는 지금 화공안전 쪽이라든지 이런 쪽 어떻게 보면 소방 쪽하고 이 분야를 좀
전부 다 경험을 했고요. 그다음에 제가 정유회사에서 한 10년, 그다음에 반도체하고 디스플레이에서 11년 근무했고 다시 이제 정유하고 석유화, 그다음에 이제 배터리 정도의 산업에서 일하고 있어서 지금 논의되고 있는 우리나라 산업군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참고로 전공은 제가 화공과하고 소방 쪽을 했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중립적으로 사업장 수준으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오늘 저는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에서 가장 크게 느꼈던 것이 약간의 거대한 사일로라는 느낌을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사업장에서 보면 굉장히 위험물이라는 화학공학의 베이스를 했던 부분에서 소방 쪽에서 말하는 위험물, 그다음에 산업안전보호법상에서 말하는 유해이온 물질, 그리고 환경부 쪽에서 말하는 화학물질이 사업장에서는 거의 유사합니다. 그리고 이 물질 자체에 대한 큰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닌데 이것이 아까 이제 여러 발제자분들이라든지 여러분들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어떤 부분들이 이루어지지 않다 그렇지만 굉장히 큰 부처, 산업부, 노동부, 그다음에 행안부 쪽에서도 굉장히 크게 이루어지고 있는 분야라서 절대 사업장 쪽에서는 그 부분이 소홀히 되고 있는 건 아니라는 걸 먼저 좀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래서 기존 법규 쪽에서 보면 아까 언급은 그렇게 안 하셨긴 했지만 PSM, SMS 화관법, 그리고 최근 들어서는 이제 위험물 쪽에서도 위험물 예방 규정이라는 시스템이 새로 들어오기 때문에 지금 저희 사업장도 그걸 맡게 돼 있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시스템적으로는 중첩해서 레이어 프로텍션이라고 아까 교수님께서도 이렇게 썼었는데 굉장히 크게 지금 저희는 규제가 촘촘하게 잘 완성이 됐다고 저는 사업장 측에서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까 리튬을 이렇게 사고 사례를 보시면서 저도 좀 느꼈던 게 반도체하고 디스플레이에서 보는 것처럼 우리의 이제 한계점은 전문가라든지 규제의 미흡보다는 새로운 뉴 테크놀로지 쪽이 나오면서 리튬 배터리라든지 아니면 저희가 라지 탱크 파이어 고양시에서 아까 했던 것처럼 기존에 저희가 접해보지 않았던 그런 사고들이 나오는 것이지 기존에 있던 저희 규제라든지 이런 것들에 미흡했다라는 거는 물론 그 기술을 쫓아가야 되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장도 그렇고 규제도 같이 노력을 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작용 요건에 대해서도 이렇게 과장님께서 말씀이 굉장히 저는 감동적이었는데요. 화공 쪽에 대한 부분 설계는 어떻게 보면 나중에 점검을 하더라도 지금 화공안전이라는 분야 아니면 화공이라는 가스 굉장히 많은 기술사 분들이 있고 그다음에 소방 쪽은 가장 최고의 전문가는 소방기술사 쪽에서 있기 때문에 이쪽에 대한 부분들로 해서 한다면 굉장히 잘 조화가 이루어질 것 같고요. 참고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제가 화관법을 최초 기초할 때도 전문가 집단으로서 그때 제가 참여를 했었는데 화학물질 관리법에서 그때 자격 요건을 할 때도 처음에 새로운 자격 기술사를 만드는 것에서 시작한 기술사라도 자격 요건을 만든 게 아니고 우리에 있는 기술사들 중에서 어떤 분야가 가장 적합한지부터 봤습니다. 거기서 첫 번째로 나온 게 화공안전이라든지 아니면 대기 쪽. 왜냐하면 구미 불산 사고로 나오던 사고다 보니까 환경부 쪽에서도 어프로치를 그때 처음에 그런 식으로 하게 됐다라는 걸 좀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제 많은 규제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제가 오늘 참석하게 된 게 위험물 시설에 대한 점검 제도는 바로 제가 있는 사업장에 바로 여파가 오기다 보니까 굉장히 사업장 쪽에서 아까 그리고 NCC라든지 이런 쪽에 있는 사업장에서는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 가장 합리적으로 현재 있는 저희가 규제가 통합이라든지 아니면 좀 간편한 건 아닙니다. 저도 위험을 담보로 해서 그걸 할 생각은 전혀 없고요. 그 규제 쪽에서 좀 더 사업장 쪽과 가장 합리적으로 효율적인 안전관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규제가 만들어지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 쪽에서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처음부터 끝까지 제가 굉장히 귀를 쫑긋하고 잘 들었습니다. 이런 자리를 우선 마련해 주신 위원님을 비롯한 관계자분에게 진짜 깊은 감사의 말씀드리고요. 제가 사실은 이런 기회가 되면은 여러 가지 말씀을 좀 드리면서 혹시라도 미흡했던 부분은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가를 다시 한 번 더 확인하고 싶은 그런 마음에서 이 뒷자리에 앉지 않고 앞에 앉아섰습니다. 굉장히 잘 들었습니다만 두 분의 네, 아이고 죄송합니다. 소방 전문가 기술사 강병호입니다. 미처 성명부터 말씀드렸어야 되는데 짧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그런 계획 갖고 좀 들었습니다만 사회를 봐주신 분을 포함해서 두 분의 발제자와 그 나머지 토론하신 분들 중에서 지금까지 말씀 중에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던 그 범위를 벗어나는 부분이 없이 그 안에 다 있었기 때문에
굳이 제가 어떤 항목을 말씀드리지는 않고 어떤 이런 자리를 비롯해서 발전할 수 있는 부분에 감사하다는 말씀과 이 부분이 좀 더 속도감을 갖고 좀 더 안전적으로 이 분야를 좀 더 안정화시킬 수 있는 시기가 좀 땡겨졌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한 번 더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아직 한 5분 정도뿐이 안 남았습니다만 우리 그 위승건 위원님께서 충분한 시간이 있으니까 아마 그 시간을 좀 많이 주시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주제 발표하신 분도 또 자기가 또 그 연구를 하고 한 내용 중에 또 좀 이게 상의하는 게 있을 거고 또 우리 토론자 분들도 의문사항이나 질의사항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또 우리 그 위승건 위원님께서는 이 내용에 대해서 많이 아셔야 앞으로 이에 대해서 어떤 진행이라든지 이런 걸 하셔야 되기 때문에 아마 오늘 주제 발표하신 분이나 또는 토론하신 분에서 아마 더 질문을 많이 하실 겁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 위원님께서 시간을 충분히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시간에는 여기에 이제 주제 발표자나 토론자 또는 또 우리 위원님, 그게 위원님께서 서로 토론을 좀 하시는 게 좋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예. 저도 다른 분들 말씀해 주신 것들 좀 잘 들었고요. 특히 또 송호영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사항들 잘 이해를 했습니다. 어쨌든 아직까지는 뭔가 기술 자격에 대한 부분들로 집중된 게 아니라 오히려 안전 점검 제도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더 체계화하는 쪽에 지금 과정에 있다고 하시니까 어떻게 보면 상당히 아직까지는 제도적으로 어떤 방법을 특정한 부분들은 아니고 열린 검토를 하고 있다는 점에서 저는 상당히 좀 긍정적이다 생각은 듭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게 아까 얘기했듯이 대부분의 문제점들이 유지관리의 문제점들이 가장 심각하니까 그 사안에 대한 부분들 해결 방안에 대한 부분들을 좀 적극적으로 구상을 하고 계신데 거기 그렇다 하더라도 제가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 건 사실은 유지관리의 문제라면 사실은 지금에 있는 것들을 그냥 가서 잘 보고 자주 보고 정확하게 보고 뭐 이런 쪽에 한마디로 좀 약간 기능적인 부분에 또 치우칠 수 있는 가능성들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만약에 말씀하신다면 물론 점검이라고 하는 형식을 빌리지만 위험성에 대한 분석이나 파악에 대한 부분들 또 이런 것들을 보려면 사실 설계도 그렇지만 또 말씀하신 위험물에 대한 기본적인 어떤 지식이나 역량들도 필요로 하니까 사실 이걸 이제 만약에 간다고 한다면 이걸 이제 점검에 대한 부분이라 그러니까 이게 사실 용어가 사실 어떻게 보면 그 전체의 제도에 대한 부분 또 성격을 좌지우지하기 때문에 이걸 점검이라는 용어를 또 붙이게 되면 야 점검에서 과연 이런 영역까지 보는 게 맞느냐라고 하는 부분까지 또 이제 또 이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그런 어쨌든 궁극적인 안전에 대한 부분의 방점을 찍는다고 한다면 이게 꼭 점검이라는 이름이 아니더라도 안전 관리를 위한 별도의 어떤 체계라든지 방식의 이런 제도의 운영으로도 조금 좀 전환하는 것이 오히려 전체 지금 취지에도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들어서 어쨌든 단순히 가서 기능적인 점검보다는 성능적인 부분에 대한 점검들 혹은 또 성능에 대한 위험도를 사전적으로 좀 파악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도 같이 좀 가미가 되는 제도로 발전을 하면 좋겠다 생각은 말씀드립니다. 저는 소방 위험물 기술사와 관리사에 대해서 그쪽에만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보면은 소방시설 공사업법에 보면 제2조 1항에 위험물 설계 공사 감리에 대해서 영업 범위는 명기가 돼 있는데 그 뒤로 하위 법령을 수정하겠다는 것을 우리 송호영 과장님의 아주 예리한 판단이 저는 정말 높게 사고요. 그런데 아쉬운 것은 소방시설 설치유지관리법 시행규칙 제20조 제1항에 보면 별표하고 보면은 소방시설 관리사들이 할 수 있는 범위를 위험물 제조소 등은 제외 그렇게 해놨어요. 그래서 그걸만 풀어도 제가 보기에는 활성화가 됩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은 경제 생활을 하기 때문에 또 위험물이건 소방을 하는 사람이들 간에 돈이 되면 하지 말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만 풀어도 저는 활성화가 되고 또 피드백이 됩니다. 왜? 소방시설 관리사들이 잘못된 걸 지적을 하면 그게 설계로 넘어오고 감리로 넘어오고 거기에서 또 업데이트가 되고 그러면 발전이 될 텐데 제가 보기에도 아쉬운 것은 저는 어느 정도 위험물에 대해서 경험을 했냐면 저는 현장에 가면 반드시 포 180도 돌려가지고 쏘으라 그랬어요. 360도 돌려가지고.
그래가지고 포 날리는 것만 봐도 저게 3%인지 5% 포가 형성이 되는지를 제가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제일 하기 싫어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활성화할 수 있는 당장의 방법이 위험물 제조소 등 작동 점검 제외, 이것만 풀어도 당장 효과가 있다. 그래서 시급하게 완급을 조절한다면 이런 쪽에서도 좀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현재 세종사이버대학교 산업안전공학과 이정훈 교수입니다. 저는 좀 다른 관점에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저는 그 화학물질안전원에서 유해화학물질 취급자 교육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공정안전보고서 관련해서도 안전협회에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은 이 사고 중대재해나 산업재해가 발생하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아닌 현장에 있는 근로자들 또는 엔지니어들 이런 분들이 사고가 나거든요. 그런데 환경부나 고용노동부의 교육 지침은 현장에 있는 말단 노동자들을 향하고 있는데 그분들에 대해서 하고 있는데 우리 소방청의 위험물관리법 같은 경우에는 전문가만 이제 위주를 하고 있고 현장에 있는 진짜 사고가 날 수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주로 언급을 하고 있지 않아요. 근데 실제 사고가 나는 사람들은 그런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자리를 빌어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솔직히 이제 소방 쪽에서는 좀 기술적인 부분이나 이런 부분은 굉장히 중요시하는 반면에 현장에 있는 중대재해나 이런 부분을 좀 미비하기 때문에 그 말단에 진짜 사고가 나서 피해를 당할 수 있는 그런 노동자들을 위해서라도 좀 뭔가 교육을 좀 마련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저는 화공안전기술사의 전임 회장이고 유일하게 기술사 회원 중에 제가 월남 참전 용사입니다. 여러분들 아주 예. 그리고 제가 국회에 많이 오는데 의원님이 이렇게 장시간 계신 거는 처음 뵙습니다. 박수 한번 때리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과장님께서도 다 발제 토론을 하셨고요. 아까 내용 중에 소방기술사도 PSM을 할 수 있는 걸 제가 코사 가이드 위원입니다. 진입 규제가 아니고 할 수가 있어요. 우리 소방기술사 내지 화공안전기술사도 있어요. 우리 회원들이 다 그 일을 해요. 하면 되는 겁니다. 단지 그 프로세스를 아느냐 모르냐는 나중 문제고 장벽을 가로막고 있지 않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린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지속교육은 소방도 마찬가지지만 화공안전도 CPD 교육이라고 계속해요. 자금도 수천만 원 지금 예산이 있습니다. 이거 다 우리 회원들이 우리 회장들이 다 기금을 각출도 하고 회비를 내 가지고 지속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건 아까 잘못 알고 계신 내용들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마지막으로 사실 이 토론회 개최를 위해서 이제 우리 비서관님하고 또 이렇게 협의하는 과정에서 우리 유성곤 위원님께서 위험물 안전관리법의 기본계획 수립에 대한 내용이 빠져 있다라는 거를 확인하시고 그거를 법안으로 적극 추진해 주신다고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왜냐하면 법안 하나 만드는 게 쉬운 게 아닌데 이렇게 장기적인 기본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그런 모티브를 또 제공해 주신다고 해서 너무 감사합니다. 큰 박수로 한번 해주시죠. 끝내기 전에 제가 발언한 거 조금만 수정 좀 할게요. 아까 제가 할 때 사업자들이 전혀 법적인 최소한만 지키려고 그러고 안 한다고 했는데 아까 우리 이윤호 상무님 온 거 보니까 LG 같은 데서는 엄청나게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하는 데도 있다는 걸로 좀 수정 좀 해 주십시오. 예, 오늘 위험물 입법과 합리적 제도 추진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해 주신 위성곤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예, 그리고 열띤 발표랑 그다음에 토론을 해 주신 이 위험물 관련자 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